아무 생각 없이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하게 된다면 억울하게 세금 폭탄을 맞게 될 수 있습니다. 무려 10년간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하기 때문인데요. 부모님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나 조심하셔야겠죠.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팁을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해서 증여를 받으시라는 겁니다. 네,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쌤TV 공창규 세무사라고 합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가 이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하게 된다면은 나중에 억울하게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이 가족 간 계좌이체를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인데요. 이 추정이라는 말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추정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국세청은 일단 가족 간 계좌이체를 증여로 추정을 할 테니까 납세자가 이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한번 입증을 해봐라는 것이죠. 즉 가족 간 계좌이체의 내용이 증여인지 아닌지 이 입증 책임이 국세청이 아니라 이 납세자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계좌이체 내용이 실제로 증여였다면은 당연히 증여세를 내야 하겠죠. 하지만 가족 간 계좌이체가 전부 다 이 증여 목적으로 이 계좌이체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족 간에 돈을 빌려주고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공동으로 생활비를 지출하고 이 생활비를 정산을 해주면서 이렇게 계좌이체를 해주는 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물론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가 되지 않겠죠. 하지만은 국세청에게 이 가족 간 계좌이체가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제대로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은 설령 증여가 아니라 할지언정 이렇게 증여세가 억울하게 과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는 국세청에서 증여로 추정을 하지만 이 배우자 간의 가족 간 계좌이체는 조금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이와 관련된 유명한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요. 판례에 따르면은 부부 사이에는 사회통념상 공동생활 편의나 배우자의 자금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 계좌이체 내용만으로는 증여로 추정할 수 없다고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배우자 간 이체 내역을 증여로 보려면 국세청이 먼저 입증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배우자 간 계좌이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재산을 취득하게 된다면은 이때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소득이 없는 아내가 재산을 취득하였다면 남편의 돈을 증여받아서 재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국세청이 증여 사실을 입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배우자 간 계좌이체 내역을 국세청이 증여세를 과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에게 주는 모든 돈에 대해서 이 증여세가 전부 과세되는 것은 또 아니에요. 증여세가 과세가 되지 않는 내용들도 있는데요. 가령 내가 이제 외벌이인데 은퇴하신 부모님 또 봉양해야 되고 또 대학생 자녀도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이 부모님에게 드리는 생활비나 자녀에게 주는 용돈, 교육비의 증여세를 모두 과세를 하게 된다면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내 통장에 있는 돈들은 모두 이 세금을 다 과세를 하고 난 이후에 이 세후 소득이 될 텐데요. 그런데 여기에 생활비나 교육비 용돈을 줄 때마다 이 증여세를 과세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국민의 기본 생활권을 침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겠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생활비나 교육비 용돈 명목으로 가족에게 계좌이체를 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전부 다 봐주는 것은 아니고요. 생활비, 교육비, 용돈이 증여세가 과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생활비, 교육비, 용돈으로 받은 돈을 전부 다 비용으로 다 지출을 해야 돼요. 자녀가 부모에게 받은 용돈으로 이 유흥비로 흥청망청 다 쓴다면은 이것은 이제 증여세가 과세가 되지 않지만 용돈을 이렇게 좀 차곡차곡 모아서 주식이나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다면은 이때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즉 생활비면 생활비로, 교육비면 교육비로, 용돈이면 용돈으로 전부 다 써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모아서 자산을 취득하게 된다면 일반적인 현금 증여와 다를 것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받는 사람이 자급자족할 정도로 충분한 소득이 없어야 하는데요. 자녀가 결혼하고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 있는데 이 생활비를 쓰고 나면 사실상 저축을 할 수 있는 돈이 많지는 않겠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가 이 월급을 전부 다 저축을 해서 내 집 마련을
빨리 하기를 원하실 텐데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생활비를 이렇게 보태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자녀가 자급자족해서 본인이 생활비를 다 지출을 할 수 있음에도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지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 생활비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재산이 커질수록 이 세율도 같이 높아지는 이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증여재산가액이 적으면은 낮은 세율을, 또 이게 증여재산가액이 높다면은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되는 것인데요. 1억 이하는 10%, 30억을 초과하게 되면은 무려 50%의 최대 세율로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럼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 이 재산을 한꺼번에 받지 않고 이렇게 여러 차례로 나눠서 이렇게 조금씩 받게 되면은 이 10% 세율이 적용이 되니 증여세가 절세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증여세법에서는 이러한 편법을 막기 위해서 10년 동안 같은 사람으로부터 여러 차례 증여를 받게 되는 경우 이 증여 재산 가액을 모두 합산해서 한 번에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점이 부모님은 동일 인물로 간주를 하는데요. 가령 어머니한테 3억을 증여받고 아버지한테 3억을 증여받았다. 그러면 이때는 각각 3억씩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6억을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가 과세가 되어, 그렇다고 가족 간에 1원이라도 증여를 받는다면 칼같이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세법에서는 경우에 따라 일정 이하의 증여 재산은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데요. 이것을 증여재산 공제라고도 합니다. 10년 동안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서 배우자는 6억, 직계 존비속은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 이하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재산 공제는 10년에 딱 한 번만 적용이 되는데요. 가령 할아버지에게 5천만 원을 증여받았다면 이때는 이제 5천만 원 증여 공제가 돼서 증여세가 나오지 않겠죠. 하지만 그 이후에 아버지에게 또 5천만 원을 증여를 받게 되면은 이때는 증여 공제 5천만 원이 이미 적용되었기 때문에 바로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현금 증여를 받을 때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팁을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여러 가족으로 이렇게 좀 분산을 해서 증여를 받으시라는 겁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마다 각각 계산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족으로 분산을 해서 증여를 받게 되면 좀 더 낮은 증여세율로 적용이 되는데요. 부모님에게 10억을 받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녀 혼자 증여를 받는다면 증여세가 무려 2억 2천만 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나눠서 각각 5억씩 증여를 받는다면 좀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때는 증여세가 총 1억 6천만 원 정도 나오게 되는데요. 즉 배우자와 나눠서 증여받게 되는 효과로 증여세가 6천만 원 정도 절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에게 현금 증여를 받는다면 가급적 나의 배우자나 자녀와 함께 나눠서 증여받는 것이 절세되는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국세청이 나의 계좌이체 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국세청이 여러 이제 국가정보기관 중에서 개인 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국세청이라고 해도 항상 여러분의 계좌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국세청도 계좌이체 내역만큼은 이 마음대로 조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언제 국세청이 나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회하냐? 국세청이 바로 세무조사를 할 때인데요. 개인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시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인데요. 주로 재산 취득일로부터 과거 5년 정도 이체 내역을 조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업장 세무조사입니다. 이건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만 해당이 되는데요. 보통 5년간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세 세무조사인데요. 이 상속세 세무조사가 모든 조사 중에서 가장 무섭습니다. 무려 10년간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하기 때문인데요. 이 상속세는 상속 재산 이외에 과거 10년간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까지 포함해서 세금을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속세를 정확하게 과세하기 위해서는 과거 10년간 증여한 내역이 없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10년간의 계좌 이체 내역을 조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부모님에게 이체받은 금액이 있다면 증여로 추정이 되어서 증여세 및 상속세 세금 폭탄을 맞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 재산이 10억 이상이라면 상속세 세무조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 계좌 이체 내역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나 부모 자식 간 계좌 이체 내역을 조심하셔야겠죠.
세무조사를 통해서 뒤늦게 현금증여 사실이 밝혀진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안 낸 세금을 뒤늦게 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낼 세금보다 좀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성실하게 세금 신고 납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하는 것인데요.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령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9년 전에 6억을 징여받은 사실이 적발되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원래 내야 할 징여세가 약 1억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무신고 가산세는 원래 내야 될 세금의 20%로 계산됩니다. 1억의 20%니까 약 2천만 원이 되겠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진짜 무서운 것은 납부지연 가산세인데요. 납부지연 가산세는 9년 전에 세금 1억을 미리 냈어야 했는데 이제서야 세금을 늦게 냈으니 그간 늦게 낸 만큼 이자 성격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자율이 매우 높아요. 최근에는 법이 개정돼서 연 이자율이 8%로 낮아지긴 했지만 2019년까지만 해도 무려 10%의 이자율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산세 때문에 세무조사를 통해서 뒤늦게 현금징여를 받게 된 사실이 발견이 되다 보면 원래 내야 될 세금보다 2배 가까이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간 계좌이체는 국세청에서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을 잘 해야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미리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 부모님 생활비까지 본인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 생활비까지 본인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카드 결제 비용을 이체받는 경우에는 이 이체를 받을 때 적어도 이체 메모에 생활비 정산이라고 이체 표기를 남기는 것이 좋아요. 그럼 몇 년 뒤에도 무슨 내용으로 이체하였는지 기억을 되살릴 수도 있고 이 이체 메모 자체가 증여가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이체한 것이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체 메모만으로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증여인데 계좌 이체 메모만 생활비 정산으로 남겨서 탈세에 활용이 될 수도 있겠죠. 즉 이체 메모와 연관된 신용카드 결제 내역 같은 증빙 서류도 함께 입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돈을 빌려주고 받을 수도 있는데요. 몇 개월 이내로 단기간에 돈을 빌려주고 받는다면 굳이 차용증까지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몇 년 이상 장기로 큰 돈을 빌려야 할 때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요. 다만 부모 자식 간의 금전대차 거래는 국세청에서 기본적으로 인정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용증만으로는 이 증거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차용증만 작성하면 되는 것은 아니고 이 차용하는 금액에 따라 적절한 이자나 원금을 분할해서 상환하는 이 이체 내역을 남기셔야 합니다. 또한 차용증은 세무조사가 나오고 이게 부랴부랴 작성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돈을 빌린 당시에 진실되게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라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우체국 내용 증명이나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강남 재건축 불패, 재건축 난리나 뭐 이런 거 기억나시잖아요. 재개발과 재건축부터 또 이제 들어갈게요. 용적률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잡아두시면 부동산의 반은 보이시니까요. 아직까지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 말을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